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화무 11홍이라 했습니다.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라는 말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그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건과 대선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것을 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배 소장님, 한국 네. 갤럽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고 예. MBS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한 주간의 주요 현안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날짜 차이가 있긴 한데 네. 올라간 조사도 있고, 근데 MBS 여론조사는 2주 간격인 것이고요. 네. 또 한국갤럽은 매주 발표하는데 좀 들여다보면 보수적인 결집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갤럽 조사는 1%포인트 직전 조사보다 내려온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 60대의 보수 결집도 있지만 또 경제, 민생, 또 정치적 충돌에 대한 중도층, 또 주부층 이탈도 일어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소장님, 네.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응답자의 61.5%가 민생 경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지금 박스권 형태에서 네. 머무르잖아요. 민생 경제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합니까? 이 조사 결과만 봐도 지금 민생 경제에 올인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향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과연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인가,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지금 협력을 해서 그 경제에 올인해도 지금 내년 상반기 상황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정치권이 그거는 완전히 뒷전에 놓고 지금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 이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계속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7월 이후 30% 전후 지지율에 머물러 있는데요. 네. 지지율 상승에 위해서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그 정치를 좀 복원하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정치는 어디로 실종이 되고 정쟁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그 역대 대통령 그 지지율을 보더라도 어쨌든 국민에게 사과할 때는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고 또 여당이나 야당과 이야기해야 할 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타이밍을 계속 놓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의 그 트러스 총리가 7%로 결국에 사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9%대, 그러니까 10%대로 들어가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그 퇴진 요구가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지금 대통령도 빨리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보기에 네. 그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예. 건 어떤 것이라고 보세요? 방금 이 소장님은 정쟁이 아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검찰에 수사가 있으면 수사가 있겠지만은 대통령은 오로지 민생에 또 경제에 신경 쓰는 모습, 또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우감 앵커께서 아마 이제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제가 했던 경미야. 네. 경제로 미래로 경미입니다. 아직 뭐 딱지가 않을 정도는 아니니까 네. 좀 더 강조하셔도 됩니다. 예. 배 소장님, 예. 지난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5%포인트 빠졌는데 어떤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봅니까? 주부층에 주목을 하는데 주부층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지지율의 영향은 역시 주부들은 뭐 수사나 또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다른 이슈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5%포인트 내려가고 갤럽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라갔다. 이 김용 부원장 관련된 수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소장님,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던데요. 여론조사 공정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금- 대표의 그러면 전국 운영에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리스크라고 이야기되는 그 안건들이 굉장히 지금 많거든요. 더군다나 네. 지금 최측근이라는 김용 부원장이 지금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제 전국을 헤쳐나가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 대표의 어떤 위기가 오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지금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또 예전에 그 경선 때 보면 대장동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열심히 막 설명을 또 하니까 약간 그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낮아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소명을 할 수 있는지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지지층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쪽이 결국에는 좀 유리한 국면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입장이 상반되잖아요. 네. 검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속을 한 것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 입장도 같은데 결국에 이제 여론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실적으로 물증으로 과연 얼마나 그걸 뒷받침하느냐 이게 예. 하나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증언만 있는 거고 증거가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게 지금 최종 종착제가 대선 자금이거든요. 네. 근데 대선 자금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난번에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선 자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검찰의 사기보다는 특검에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말한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김용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예.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네. 모양새인데요. 검색량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평균 검색량 지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왜냐면 김용 부원장 구속되면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이라는 이름도 빅데이터상에서 더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거론될 때 대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구속이다, 체포다, 불법 대선 자금이다, 대체적으로 부정적 내용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연관돼서.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 랩도 있고 또 이게 구글 트렌드도 있고 우리가 네.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또 썸 트렌드 분석도 있는데 썸 트렌드 분석을 보더라도 이재명 이름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 당명도 그렇고 바로 19일, 20일, 21일 지점에 부정적으로 더 높은 추세로 나타난다. 네. 분명히 김용 부원장의 이 구속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또 하나 볼 것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제안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은 의도적 시간 끌기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살펴보면 찬성이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특검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일단 이 대장동 특검으로 가져갈 때는 지금 그 옥소폴리스라는 그 설문조사 그 플랫폼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찬성 의견이 57.9%가 나왔고 반대가 29.6%가 나왔고 특히 찬성한 층이 거의 지금 진보 성향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1원도 안 받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좀 의견이 약간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렇게 그 안 받았다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절반은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론인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대장동 특검은 야당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또 그 당시 여당 성향의 인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게 그때도 좀 정확하게 좀 수사가 완전히 좀 깨끗하게 된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예. 어쨌든 지금 민주당은 이게 하나의 조작이다. 그런 예.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의 대선 캠프의 자금 조달책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인데 네. 방금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다면 특검도 그렇고 향후 여론 흐름이 중요해 보입니다.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특검도 보면은 대장동 특검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과연 국회에서나 국회도 지금 법사위 11명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기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까? 네. 또 그리고 이 특검을 대통령이 받아들일까? 그런데 이 특검을 대장동 특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내용을 보면은 부산 저축은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자.
그리고 대통령의 부친과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의 누나 사이에 부동산 거래도 수사자.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은 지금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못 받아들인다. 네. 그 이야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은 다분히 여론 대결 구도적인 성격이 강하다. 어떻게든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핵심은 김용부 원장입니다. 자, 김용부 원장이 이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든 어떻게든 돈을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받았는지 여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김용 부원장의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도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게 다 중요하기 때문에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느냐 받았는지 여부 또 불법 대선 자금과 연관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 관련된 많은 수사들에도 결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 배 소장님이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았느냐 여부인데 이 부분을 과연 입증해내거나 그거를 증명하기가 과연 용이할 것인가. 그리고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거 지금 시간 싸움처럼 돼 있는데 결국에 이건 여당에게 불리한 이슈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게요? 여당에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도에 상반기 경제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정부 여야가 모두 이 지금 정쟁에 올인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이 일단은 정부 여당에 대해 그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김용 부원장이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김용 부원장의 혐의도 좀 시간을 두고 봐야 합니다만 김용 부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연결고리를 찾는 건 또 하나의 또 다른 과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네. 물론 이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해서 경제와 관련된 평가를 받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사법적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걸로 나타나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재명 대표와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연동돼 있는 성격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용 부원장 관련 건 외에도 다른 성남 FC 또 쌍방울 이 부분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의 전체 전력과 동일시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총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당장 뭐 이번 주반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느 정도 흐름이 읽힐 텐데 네. 또 이런 위기가 오면 지지층 결집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집회도 양상을 보면은 진보 보수 이제 결집이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정당 지지율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수렴된 상황에서 이제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내후년에 있을 총선에서 이제 결국 그 승부가 날 것인데 결국에 그 2년 뒤에 집권한 후 2년 뒤에 있는 선거에서는 반드시 그거는 중간평가적 성격을 갖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이거 입증을 밝혀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어쨌든 정부 여당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견해가 조금 좀 이견을 보이고 네, 있네요. 짧게만 첨부를 하면은 저는 결국 중도층 싸움일 텐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을 더 끌어올려야 되고 중간 선거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해소되지 네. 않으면 벌써 전재수 의원도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었느냐 또 서른 의원도 그래서 전당대회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당 내에서 반발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네. 것이죠. 배 주장님, 네. 또 하나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는 협치 대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인데요. 이게 야당을 겨냥한 것이냐 뭐 반발이 있었고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입장을 다시 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이 주사파 발언이 향후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부정적이죠. 저는 이 주사파 발언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든 어쨌든 간에 대통령의 정치색을 더 강화해버리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위원장 관련된 건도 그렇고 국민들이 뭐 수사와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이고 결국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기 위해서도 또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중도층 또 MZ세대 또 여성 그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원하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주사파와 이념적인 논쟁은 결과적으로는 지지층들을 단기간 내에
결집하는 데는 보탬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중도층을 견인하는 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더 벌어지겠죠. 이 수장님은 이 어떤 종북주사파 언급과 관련해서 네. 또뭐 김문수 위원장은 또 뭐 김일성주의자 이걸 국감 때 제기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네. 이런 일련의 발언들이 전체 지지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라고 저는 이거 보세요? 세대별로 좀 영향을 미칠 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제 20, 30대는 이 발언 자체가 좀 잘 이해하기 힘든 발언으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층의 지금 지지를 얻어서 이게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주사파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좀 70년대 아니면 80년대 사고다라고 젊은 층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여권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하나의 또 모멘텀을 갖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그 최근에 그 유상범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40%까지만 우리가 가면은 총선은 좀 안정되게 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속내가 잠깐 엿보였는데 네. 결국 그 전체 지금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될 때 득표율이 한 47, 8%였잖아요. 거기에도 못 미치는 40%까지만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보수가 좀 안정적인 지역들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지금 이 종북 논란을 꺼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MBS 여론조사를 보니까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이 지키고 있는데요. 좀 많은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뭐 벌써부터 상당히 경선 룰이라든가 시기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언제 이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가 있을지 뭐 1, 2월설도 있고 3, 4월설도 있고 심지어 좀 더 길어지면은 5, 6월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5, 6월설도. 근데 그래서 이제 우선 초점을 맞춰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과연 누가 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전당대회 당권으로 그건 뭐 친윤 세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고나 하더라도 아직 임기 초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 그렇다면 이른바 윤핵관 중에 누군가가 당권을 맡는다는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의 파괴력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개인으로서의 경쟁력은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네. 그런데 이럴 때 이 전체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누가 전폭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네. 그럼 실제 당원 70% 현재 룰입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에서 진보층이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보수층이나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후보들 속에서는 그것이 보수층이나 보수층의 몇십 %나 대구 경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대구 경북도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대구 연고로 가지고 있는 후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향 영향력은 있는데 정작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거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예. 말씀하신 게 조금 충돌 지점이 있는데 네. 지금 여권 일각에서도 최근에는 좀 유승민 전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 말씀하셨듯이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1위인데 일부 TK라든가 보수 지정에서도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 유승민 전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친윤한테 뭐 도저히 안 되겠느냐. 네. 이건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네네. 하고 넘어야 될 건데 그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서 칼럼도 썼는데 네. 보수층과 대구 경북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이 나는데 그게 당권까지 장악할 정도의 압도할 정도의 경쟁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당원 70%는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더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당원 70%를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면 일각에서 굳이 7대 3의 경선 룰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 받게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펴는 그건 뭐냐면 일부 분들이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조금이라도 더 부각될 수 있는 싹을 싹둑 잘라버리자. 네. 저는 더 그런 시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게 지금 정당 지지율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실제 경선이 들어가면 이 당원 투표예요. 당원 투표 지금 100%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원 투표 100%로 갈 경우에 내부 반란표가 나올지 어떨지 우리가 지금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현재 지금 그 국내인 분위기를 보면은
그 재선 이상을 물갈이하겠다. 그 특히 이제 영남권의 재선 이상을 물갈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당 지지율로 국내인 전당대회 당대표가 누가 될지를 지금 예단하는 거는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고 저는 이제 그 유승민 당대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반란표 여부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공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원내대표 경선 때도 이용호 의원이 한 그렇습니다. 40% 그렇습니다. 지지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들이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100% 간다고 해서 유승민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좀 다른데 네. 당원은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도 더 적극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거든요. 이건 기본이고 상식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별로 나오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이 당원 내에서의 반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할 것이다. 저는 어디에도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권은 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한 장관이 현재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만 총선 출마 어떻게 보세요? 현재는 없는데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면 정치에 나올 것으로 보는 거죠. 예, 저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법무부 장관 다음 자리가 뭐 딱히 정부 구성에서는 있는 자리가 특별하게 있지도 않고 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이후를 한동훈 장관이 시도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일 것이다. 지금 총선 출마뿐만 아니라 이제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도 꽤 지지율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다른 될지 대권 모르겠습니다. 주자들의 견제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다른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견제를 하고 있죠. 네. 견제구를 날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상범 의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군불대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암시하고 있다. 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어선다면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누구를 지지할까? 오세훈, 뭐 홍준표, 원희룡, 또 안철수까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그 힘을 얻을 사람이 한동훈이 아니겠느냐의 분석이겠죠. 이 소장님, 네.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한다고 했을 때 네. 국민의힘 당내 대권 주자들도 상당히 신경을 쓸 텐데요. 신경 엄청 쓰죠. 네? 그리고 지금 당 내외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현재 지지율상으로는 국내인 지지층 대상으로 났을 때는 그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 1위가 나오는 경우도 많았는데 네. 사실 지금 호감도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호감도로 해서 살펴보면은 그 젊은 층에서는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고요. 네. 그 호감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자꾸만 그 카드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거는 총선과 다 영향이 있고 뭔가 새 인물을 지금 중심이 된 새 인물을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타자로 지금 한동훈 장관을 얘기하지만 호감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썩 지금 상황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호감도 말씀으로 예, 넘어간 예, 거죠. 예. 지금. 호감도 지금 호감도인데, 홍준표 시장이 예. 1위를 차지했대요. 보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면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젊은 세대 20, 30대에서 좀 호감도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보다. 또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연령대가 높은 보수층에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을 물어보게 되면 다 이거 개인별로 물어봅니다. 각각 후보들을 다 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물어본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매우 호감이 있다라는 것에 가장 높은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또 그렇게 나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이 지금 한동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는 매우 호감이 높다. 적극적 호감도에서 가장 높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비호감도가 높은 인물이 한동훈이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20대 남성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또 20대 여성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 지금 K스탯 리서치가 이제 조사 10월 14일, 15일 조사한 건데 주간 조선 의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20대 남성에게 홍준표 시장이 1위가 나왔어요. 59.8% 나왔는데 그 이유는 언행이 솔직해서 네. 그러니까 속 시원한 그 콜라성 발언 이거에 이제 20대 남성들은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고요. 여성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였는데 48.8%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서가 높게 나왔고 나와 정치 성향이 맞아서가 2위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능력을 중심으로 보고 20대 남성은 좀 시원한 발언, 메시지를 좀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여론 전문가시니까 배 시장님께 제가 이건 여쭤봐야 되겠네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등 여론조사를 두고 이거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무분별하다. 그러면서 이게 뭐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것 아니냐, 우려를 낳는 상황이다 이런 입장인데. 예. 그러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여론은 네.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언론사에서 과연 이런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론조사 기관이 말 그대로 여론 조작을 했다, 불법을 했다, 그럼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가 왜 그런 질문을 해? 여론조사 기관에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갈 일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언론사에서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내려고 하는가, 국민들의 의견으로부터, 여론으로부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해진 우리의 제도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니 자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왜 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왜 물어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원칙과 또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이 된다면 저는 있는 그대로를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서 보수 진보단체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요. 네. 이 검찰 수사로 더욱 이제 충돌이 격화되는 양상인데 향후 민심 흐름 어디로 향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는데 네. 어쨌든 충돌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도 저 집회가 또 있을 예정이고 그 다음 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국민들이 이렇게 자꾸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여당, 야당 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에 시정연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야당에서는 뭐 보이콧 가능성까지 예, 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거는 다 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협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만 만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이번 주 윤 대통령 뭐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 뭐 다양한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뭐 네. 향후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봐야 합니다만 예. 지지율에 영향을 줄 만한 핵심적인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뭐 계속해서 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 지지율에 또 정당 지지율에는 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 심지어는 뭐 정진상 실장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뭔가 법적인 원칙에 따라서 투명성 근거를 가지고 하는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현영 선생님 말씀하실 대로 민생입니다. 또 이 추운 겨울날 나가서 집회하고 충돌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두동강 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경제, 민생, 우리의 미래 이 부분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집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 수장님 보는 이번 주의 핵심 사안은 뭡니까? 이번 주 핵심 사안 역시 저는 주사파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감이 지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국감이 이제 좀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제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예산을 어떻게 지금 여야가 처리할 것인지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아요.